반갑습니다. 미래의 이명호 차장입니다. 저희 건축법상 용도가 오피스텔인 저희 루피헤드 개발 사업을 통해서 제도 개선은 어떤 식으로 제도 개선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지 논의하는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루피헤드에 대한 소개는 아주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규제 개선을 중점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루피헤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종도시개발구역 8대 3블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1,150평 정도 규모의 연면적은 총 14,000평 정도 규모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7층에서 16층까지 계획되었고 전체 세대수는 262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용도는 오피스텔이지만 저희는 오피스텔로 불리기를 원치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불려지느냐에 따라서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브랜드 개발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루피헤드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루피헤드 문정을 시작으로 2차로 루피헤드 강남까지 개발을 진행이 되었고 이러한 내용들이 소비자들한테 스며들고 안정적으로 그 브랜드에 대한 정착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꾸준히 브랜드 관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불리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는 달라진다라는 개념으로 저희는 원룸형이라고 불려지기보다는 스튜디오형이라고 불러왔었고 1.5룸형 이런 식으로 불리는 것보단 각각 개별적으로 타입별로 명칭을 부여해서 스튜디오형, 알코브형, 그리고 코너스형, 메조넷형, 텐트형 이런 식으로 지금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저희는 전체 최소 한 8평부터 시작해서 전체 25.7평 초과가 되는 면적까지 다양하게 구성을 했고 저희도 역시나 그렇게 분양을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지금 커뮤니티 V를 간략하게 소개한 건데 저희 그 수영장에 보시는 것처럼 좀 특색 있는 그런 모형으로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을 했고요. 수영장이나 GX룸, 육아룸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들은 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색 있는 컨셉을 부여하기 위해서 와인 라운지, 그리고 비즈니스 라운지,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오픈 키친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를 더 추가적으로 구성했어요. 저희 아까 생수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컨시어지가 나름대로 어떤 고급 주거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요소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도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각가지 서비스를 발레파킹부터 시작해서 도식 서비스까지 많은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세대를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린다면 저희 욕실 부위를 가운데 둠으로써 침실 공간과 개별 공간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 계획을 구성을 했고 테라스가 있는 타입 그리고 다 올 확장으로 쓰는 타입 그리고 테라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이드가 형성되는 타입 이렇게 이제 타입별로 3가지 안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저희 주력형의 알코브 스위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욕실 부위를 가운데 둠으로써 밑에 공간과 침실 공간을 분리해서 사용자가 침실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 계획을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욕실 부위에서 드레스룸 침실 부위에서 밑에 공간까지 순환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순환형으로 그렇게 공간 계획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바로 제도 개선에 관련된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례 발표할 때 소개드렸었던 내용인데 저희 루피헤드는 심의 과정 중에 외관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초
왼쪽에 있는 부분이 단추 아니고 변경된 부위가 오른쪽에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미관상 통일되고 절제된 느낌으로 외관 디자인을 계획을 했었는데 심의 과정 중에 테라스의 구획을 차폐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견으로 그런 의견 때문에 저희 외관 수직발을 설치하지 않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좀 움푹 들어가 있는 형식으로 외관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참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공급자 입장에서는 일정도 일정인데 이제 컨셉이나 이제 도시 미관 그런 뭐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 때문에 이제 미관에 신경을 쓰고 오히려 돈을 들여면서까지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고자 하는 건데 안전상이나 사용성상 이런 이유가 아니라고 하면 이러한 사항은 좀 공급자 쪽의 재량을 인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도 심의위원분들이 선임되다 보니까 이런 공급자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대동단결하자는 의미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바닥난방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 바닥난방 관련된 사안은 상당히 해묵은 사안입니다. 이런 지금 법규의 제정 취지가 어떤 건지 그리고 왜 제정된 건지를 찾아봤었는데 법규상으로는 파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도자료나 그리고 뉴스상으로 이제 확인될 수 있었던 내용은 소형 평형 공급의 활성화가 목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오피스텔이 최초 공급했었던 시점부터 어떤 시장의 니즈에 맞춰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마치 이제 이 해당 법규의 성과로 착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확실히 지금 예전보다는 오피스텔의 인식이 주택 대체주로서 선호도가 상당히 올라가다 보니까 8호 초과를 요구하는 그런 수요자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8호 초과에 대한 바닥난방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어떤 공급에 있어서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소비자의 이제 선택권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사안으로 상당히 구시대적인 규제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호 초과 부분에 대한 바닥난방 금지의 규제는 하루속히 개선돼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어떤 주거 공급에도 상당히 좀 저해되는 그런 규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진짜 하루속히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세제 규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건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로 의제를 좀 잡았는데 첫 번째는 취득세 4%의 부과가 아무래도 이제 주택으로 활용되다 보니까 취득세 4% 부과가 합리적인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좀 유리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4%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유는 이제 아마 소비자도 이러한 취득세 부분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자리 잡혀 있기도 하거니와 좀 이제 저희 공급자 입장에서도 주택도 아니고 이제 그렇다고 주택이 아니지도 않고 이런 좀 애매한 포지션이 전국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이 아닌가. 그리고 좀 취득 시점에 부담이 있긴 하겠지만 이제 소유자 입장에서는 취득 시점에 부담이 있긴 하겠지만 주택으로서 이제 법적 지위가 생성된다고 하면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좀 부정적 요인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꼭지는 그 주택수 포함 여부인데 현행 법규 기준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전제로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이 어느 것이 좀 합리적인가 이거에 대한 방향성이 좀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시가 표준액 기준 1억 원 이하일 때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를 되는데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좀 유리한 방향인지 아니면 면적별로 예를 들어 40제곱미터 이하는 주택수에 제외한다 이러한 방향이 좀 유리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조금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면적이 좀 유리할 거라고 좀 보여지지만
생각보다 현재 시가 표준액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예를 들어서 강남역 센트럴 프로듀시티, 지금 뭐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센트럴 프로듀시티 같은 경우에 이제 전용 21회 정도짜리가 한 7,600 정도, 그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아무튼 좀 많이 낮다 보니까 어떤 게 유리한 건지, 그리고 각자 면적별이 유리한 건지 아니면 가액별이 유리한 건지 각각의 장단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좀 유리한 건지는 좀 한번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좀 보여지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전국 단위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저희가 서울이나 뭐 수도권 지역에만 공급할 건 아니니까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시가 표준액이 좀 유리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국지적으로 봤을 때 그냥 뭐 유망 지역에다 공급한다라고 그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면적별이 유리하다라고 좀 설명됩니다. 일단은 지금 정리를 하자면, 일단 면적별이 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면적별이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상정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바닥난방 관련돼서는 저희가 주택법상 준주택 지위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주택 대체제임이 명확해 있는 상태이다 보니 특별히 주거 공간에 대해서 8월의 초과 부분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불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공급이 상당히 저해되고 소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오피스텔 건축 기준 제2조 4월 바닥난방 규제에 대해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다라는 그런 좀 개선을 좀 제안을 드리고, 세제 관련돼서는 지금 여기는 5기가 나와 있는데 취득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현행대로 4%를 유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지금 면적 기준, 지금 주택수 산정에 관련된 사안은 일단 지금 지금 이제 기입하기로는 면적 기준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이거를 더 포함해서 도시형 생활주택도 어떤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라는 방향으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방향을 잡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좀 발표는 마치겠고요. 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럼 제가 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롯데리가 이제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을 전향해서 운영이 시작을 했고, 강남에 이제 또 준비해서 가고 있는데, 그 운정과 강남에서 어떤 차이점을 더 보완해서 갔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차이점이요? 문정에서 좀 부족했다, 아니면 테마를 잡기 위해서 문정과 강남에서의 차이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뭐 부대 시설이라든지 운영 체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변형해서 하신 것 같던데, 거의 컨셉적으로 뭐 보완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우선 지금 그 지역별로 별도의 특색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문정 대비 어떤 뭐 업그레이드를 해서 거기에 공급했다 이런 방향은 아니었고, 아무래도 지금 문정은 이제 그 대지 면적이 좀 넓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높이 제한이나 이제 거기 높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박시하게 가는 그런 외관 형태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르피에르 강남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좀 좁다 보니까 좀 수직적인 수직적이고 좀 샤프한 느낌의 어떤 외관 디자인은 좀 그렇게 좀 일단적으로 계획은 했었고요. 그리고 르피에르 문정 같은 경우에는 좀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좀 넓은 면적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용적률에 대한 조금 여유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상층의 커뮤니티를 계획을 했었고, 르피에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싼 땅이기도 하고 해서 지하층으로 일단 계획을 했다. 이런 정도의 좀 차이가 있고, 일단 건축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이거랑 완전 다르다 이런 개념의 어떤 그런 보완은 아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 여쭐게요. 지금 우리 오늘 세미나가 수요자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지금 예를 들면 르피에드 같은 상품이 이제 어떤 수요자를 타겟으로 하고 있느냐, 아까 조금 전에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제가 얘기를 한 거지만, 그래서 그 지금 이미 계약이 뭐 다 끝났고 하니까 수요자 분석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도의 문제점을 이렇게 찾아내고 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든 이 공간에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이제 살 것이기 때문에, 또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규제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제 논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요자를 특히 오피스텔이라는 것을 주로 주거로 사용하는 수요자들이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그걸 이제 정리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추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준주택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특히 이제 준주택이 개발업 등록 사업자가 해야 되는 영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럼 이 준주택이라는 게 이제 주택 수요자들, 큰 수요자들 중에 어떤 타겟의 수요자들이 가서 사는 집이냐 하는 걸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기본적인 구조는 뭐냐, 협의의 주택, 우리 맨날 학교 가지고 난리치고는 협의의 주택은 2세대, 학령기에 있는 2세대, 학령기나 뭐 이제 아직 어린애들, 영유아기에 있는 그 자녀를 데리고 사는 2세대가 주로 사는 주택, 이게 이제 주택이죠. 이제 그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하우스의 홈의 성격이 강한 거죠. 그리고 1세대 또는 학령기에 자녀가 없는 세대, 그런 세대들이 사는 주택들은 굉장히 이제 뭡니까,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준주택은 그런 1세대가 사는 주택이죠. 1인이든 2인이든. 그렇게 해서 크게 규정을 지으면, 이제 사실 우리 주택법은 그런 규정 없이 많은 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규제를 이렇게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제도를 고민할 때는 그 큰 틀의 시장에서의 수요 부분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파네리팅, 저거 사실은 코미디인데,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코미디잖아요. 뭐 얼마가 되면 난방의 형태를 규모 가지고 결정해라,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난방이라는 건 효율을 가지고, 그다음 그 거기 공간을 쓰는 사용자의 편익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피스나 우리 리테일도 파네리팅 하는 경우 꽤 있죠. 상가도 파네리팅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파네리팅 부분들은 뭐 규모라는 논란으로 몰고 갈 일이 아니고, 그런 설비 방식의 선정을 규모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난센스다. 이런 이제 논리적 접근은 또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파네리팅이 가지는 그냥 원래 본질적인 그 기능이 가지는 그 일반 공기 난방과에 비교해서 어떤 효율이 있고, 열적인 측면에서 또 그 난방 비용 측면에서 그 소비자 편익이 있는지, 뭐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서 그 제도를 바꿔주려는 사람도 나름대로 이제 명분이 또는 설득력이 있어야 그 이제 수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쪽의 논리는 조금 이제 우리가 더 논의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요. 뭐 그런 것들이 되면 또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